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점차 북상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부산에도 강한 비와 바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네, 최지영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해안가에는 보시는 대로 거센 파도와 함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점 부산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느껴지는데요. 태풍의 길은 살짝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오늘 저녁 9시쯤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부산에는 태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부산에는 최대 2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이 부산에 상륙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초속 30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늘길도 묶여 지금까지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80편 등 무더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오늘 오전에 폐쇄됐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또 휴가철을 맞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송정 등 해수욕장의 입욕도 금지됐습니다.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425곳인데요. 부산시 재난상황실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달 태풍 다나스 때에도 축대와 시설물이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 다시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에서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이어서 태풍 프란시스코가 직접 상륙하는 경남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창원 김소영 기자, 네, 그곳 날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속천항과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거제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갈수록 비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항구로 피항한 어선들도 거세지는 파도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해안에 상륙하는 시각은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경남 지역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제와 통영, 남해, 고성, 밀양, 김해, 창원, 양산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산 상북 45, 김해와 창원 진해가 33.5, 거제 서이말 31, 거제 장목 30mm 등입니다. 내일까지 경남 지역의 비는 최고 200mm, 바람도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30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 상륙 지점인 남해안은 선박들은 대부분 피항했지만 양식장 파손이 가장 우려됩니다. 양식장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그물망 파손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 관통하는 경남 내륙은 농촌 지역이 많은데요. 논에는 미리 물길을 만들고 밭작물은 받침대 등을 세워 강풍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산이 많은 경남은 2,200여 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인데요. 경사지 아래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 접수는 경남 18개 각 시군 재난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속천항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했지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국제적인 호우가 내리면서 한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 피난 준비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선박들이 태풍을 피해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의자들이 나뒹굽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새벽 일본 남서쪽 규슈 지방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35m의 강풍과 함께 시간당 7, 80mm의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난 권고나 준비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항공기 220여 편의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자전거로 신문을 배달하던 50대 남성도 강풍에 쓰러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외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오늘 밤까지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며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규슈 북부 해안 지방에서는 강한 바람에 따른 높은 파도와 해일의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규슈를 지나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부산 부근에 상륙해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와 바람을 뿌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자세한 태풍 소식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태풍은 오늘 새벽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한 뒤 내륙 지역을 관통을 했는데요. 지금은 태풍의 중심이 일본을 빠져나와서 부산 남동쪽 95km 해상까지 진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성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이 태풍에 상하층 구름이 분리되는 현상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태풍이 힘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태풍이 일본을 지나면서 육지와 마찰 때문에 세력이 약해졌고 마치 팽이의 중심축이 흔들리듯이 세력이 지금 약해졌는데 그래도 현재 중심 기압이 998 헥토파스칼로 소형 태풍의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남해안에 접근하면서 점차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전국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온천천에 위치해 있는 새병교의 모습입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오후 3시 무렵부터 거센 비바람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산책로에 있는 나무들도 불어난 물에 잠겨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온천천 주변은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단골 침수 지역으로 불리고요. 밤새 최고 200mm의 폭우가 예보된 만큼 물가에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네, 이어서 경남 창원의 여객터미널의 모습입니다. 많은 선박들이 피항한 가운데 점차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고요. 창원 지역은 오늘 밤 태풍의 중심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비바람이 앞으로 더 강해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지역 두오동 방파제입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고요. 포항 지역도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태풍 콩네이 때도 피해가 좀 있었는데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과 함께 앞바다에 높은 물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태풍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 진로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태풍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일본을 지나서 오늘 9시 정도에 부산 부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륙 지점은 어제 예상보다는 다소 동쪽으로 꺾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경남 통영 부근이었는데 기상청 예보로 이제는 부산 부근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밤새 영남 내륙을 통과해서 내일 새벽 안동 부근, 경북 내륙 지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태풍이 동반할 비와 바람은 얼마나 될까요? 네, 태풍의 위력을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이 강한 비구름이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일본 쓰시마 섬을 지나서 부산과 경남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붉게 보이는 비구름이 울산과 부산 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퍼붓고 있고요. 비구름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서 앞으로 영남 내륙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도 비가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비 상황을 슈퍼컴 예상을 통해서 보면요. 태풍 중심으로부터 반경 80km 이내 지역에 거센 비바람이 집중이 되고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위험 반원, 즉 영남과 강원도 지역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에는 최고 200mm, 그 밖의 동쪽 내륙 지역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는 시속 100km 안팎, 그러니까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네, 비와 바람 말고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주의해야 할 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태풍이 접근을 하면서 바다에도 거센 물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남해 동부와 동해남부 남쪽 먼 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상에는 최고 5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특히 경남 해안 지역에서는 태풍 상륙 무렵부터 만조식이 내일 새벽까지 해일이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정부는 재난 2단계 비상 대응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게 어제 오후 3시부터니까 이제 28시간 정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단계 대응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3단계 재난 대응 태세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높은 단계입니다. 당초 정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비상 대응 태세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태풍의 위력이 다소 약해지자 대응 태세를 2단계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본부에는 전국의 피해 상황이 접수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태풍으로 인한 교통 통제 상황은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과 김해 등 4개 공항에서 항공기 18편이 결항됐고 부산과 제주 구간을 비롯해 4개 항로의 여객선 5척의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리산과 한려해상 등 4개 국립공원 120개 탐방로의 입산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 등 11개 자치단체의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서 현장 대응 태세는 어떤지 또 미비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자치단체에는 태풍에 대비해 5,500여 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울산에도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 전후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네, 울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남미경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울산에서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지금까지 43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0에서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한포구엔 선박 8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울산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조금 뒤인 밤 10시쯤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최대 2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더불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에서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저지대 주차장과 징검다리를 폐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청체육관과 종화체육관 등 임시대피소 265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이번엔 태풍특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재현 기자, 포항에서도 지금 태풍의 접근이 느껴지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포항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늘 밤부터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경북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대 20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안도로와 일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항은 내일 오전까지 전면 통제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각 항과 포구에는 3천여 척의 어선과 화물선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각 자치단체는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며
바닷가 출입을 피하고 어망과 어구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하루 포항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비행편도 모두 결항된 상태입니다. 경북 지역에는 1,500여 곳의 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경상북도 민원 콜센터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각 시군청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 내륙과 남해안도 영향권에 들면서 최대 2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온 이곳 삼천포대교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태풍이 빠르게 북상한다는 소식에 경남 서부 지역 곳곳도 긴장한 모습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북적여야 할 이곳 삼천포대교 공원은 태풍을 피해 관광객이 대폭 줄었고 주변 케이블카도 낮부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모든 바다와 경남 남해군 등 8개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밤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예보됐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2에서 4m로 높아 항해 중인 선박은 대피가 필요합니다. 삼천포항과 남해 등 경남 서부 지역 어선 2천여 척도 태풍에 대비해 어제부터 조업을 멈추고 항구로 조기 피항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오늘 정오부터 입산을 통제하고 있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피소 숙박을 금지했는데요. 산청과 함양 지리산 계곡 야영객들도 자치단체의 안내를 받아 대피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리산에 머물고 있는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지리산 국립공원 대표 번호인 055-970-1000번으로 전화해 대피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진주 남강댐은 어제 저녁부터 남강 본류 방향으로 1초에 200톤을 방류 중입니다. 사천공항도 오늘 저녁 김포와 사천을 잇는 왕복 구간을 결항하기로 했는데요. 관계당국은 태풍의 진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영남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는 대구 강정고령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 태풍은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 이곳은 태풍의 영향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자정쯤 대구 부근을 지나 내일 새벽 3시쯤 경북 안동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청도, 구미 등 경북 곳곳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5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초속 20m 안팎의 강풍도 예상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며칠째 계속되던 폭염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태풍 프란시스코 경로를 예의주시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입산을 통제하는 등 각종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했고 경상북도는 하천 둔치나 해안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현재 재난임시 주거시설 1,6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 지자체 재난부서로 연락하면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밤사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오늘 밤 비상근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정 고령보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길목에 놓인 전남 남해안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수 국동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그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수 국동항은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여수 앞바다 파도도 잔잔하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날이 저물면서 파도가 점점 세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빗방울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북동진하면서 전남 지역은 태풍의 왼쪽 반경에 놓이게 되는데 태풍 경로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는 이릅니다. 현재 여수 거문도 초도와 순천 광양 등 전남 5개 시군으로 강풍주의보가 확대됐고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여수항으로 가는 14개 항로 19척의 여객선이 통제되는 등 백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전라남도와 각 자치단체들은 태풍의 경로를 예의주시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내리고 갯바위와 방파제 등을 순찰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은 가두리 그물망과 양식장 지붕을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고 전남농업기술원도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1,920여 개의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지자체 재난부서로 연락해 확인하면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지역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오늘 밤 늦게가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번엔 KBS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태풍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수진 기상캐스터, 지금 태풍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요? 네, 소형 태풍 프란시스코는 현재 부산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 태풍특보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영남 해안과 영남 일부 내륙,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 영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영남 해안을 지나면서 시간당 20mm 이상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태풍 진로에 가까운 영동과 영남 지역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에는 200mm 이상, 강원과 그 밖의 영남 내륙에는 최고 1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부산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 밤사이 영남 내륙을 통과하겠습니다. 새벽에는 이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겠는데요. 태풍이 약해짐에 따라 이 비도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번엔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 기상 전문가와 함께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사업단의 최인진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태풍이 일본을 지나면서 세력이 아무래도 좀 약화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됐죠? 네,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내륙을 관통하면서 세력이 약화된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태풍은 일반적으로 해양으로부터 많은 열과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륙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또 에너지원으로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는데요. 일본 큐슈 지역을 지나면서 태풍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살펴보면 이제 일본 큐슈를 들어가기 직전에 일본 남해상에 있었을 때 중심기압이 약 975 헥토파스칼 정도였는데 일본을 지나고 나서 약 996 헥토파스칼 정도, 그래서 약 20 헥토파스칼 정도의 세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앞으로의 최대 관심사는 태풍의 예상 진로일 텐데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매우 남해안에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 경로가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 서쪽으로 상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태풍이 접근하면서부터 뭐 비도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 우리가 또 비바람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번 태풍이 소형이긴 하지만 그리고 세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만조 시각과 겹쳐서 해일이나 침수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주의를 기울이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조 시기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해일이나 뭐 침수 피해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태풍이 바다를 지나면서 세력을 좀 키우게 되고 육시로 상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력이 좀 약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태풍도 좀 그렇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일본 규슈 지방을 지나면서 약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남해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았고 아마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면서 2차 약화가 돼서 아마 12시간 이내에 열대 저압으로 약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북상하면서 영남과 동해안에 비바람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는데요. 위험 반원에 들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 위험 반원이 뭡니까? 태풍이 이동하게 될 때 북반구에서는 이동 경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 반대편을 왼쪽이죠. 가항 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험 반원에서는 태풍의 이동 방향과 그리고 태풍 자체 바람 방향이 유사하기 때문에 풍속이 증폭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호우를 동반할 수 있는 호조권이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가항 반원에서는 그 바람의 방향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 반원에서의 피해가 더 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인 영남 지방과 그리고 동해안 지방에서 강한 바람과 그리고 호우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이 최인진 박사님이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 소속이시더라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 단체가 좀 이름이 생소해서 뭐 어떤 식으로 기상을 예측하시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사실 기상 예보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독자적인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단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9년간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현재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태풍 예측에 저희 모델의 예측 결과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내부적으로는 이제 태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사후 분석을 즉각적으로 수행을 해서 태풍의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8호 태풍 외에도 9호 태풍이 지금 발생해서 타이완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언제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한반도 영향 여부를 지금 단정 짓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예. 현재는 타이완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이면 한반도의 영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 최인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를 전해드리고 뒤이어서 다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간 관세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 중국 관영 매체는 별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통상적인 환율 보고서 발표 시점과 관계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모여 중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기업 투자 제한 등 여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이미 미국이 관세 카드를 사용한 상황에서 환율 조작국이란 딱지의 가치는 현저히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을 억지로 꿰맞췄다며 중국을 향해 성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인민은행도 성명을 통해 중국은 경쟁적인 화폐 가치 인하를 한 적이 없다며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국제 금융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내내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모두 요동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등 미국의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상하이 지수 등 중국 증시 역시 낙폭은 상당 부분 축소됐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이렇게 환율로까지 전선을 확장하면서 국내 주식은 종일 널뛰었습니다. 대응에 나선 금융당국은 필요시 공매도 금지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5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89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이후 기관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1940선까지 회복하는 듯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5% 떨어진 1910선에서 장을 마쳤는데
종가 기준으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코스닥은 변동폭이 더 컸습니다. 장 초반 5% 넘게 하락했다가 잠시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재차 떨어졌습니다. 이틀 새 하락폭이 10%가 넘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도 여전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 역시도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점이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매도를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일 가격 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정책 수단 중에서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 선택하여 신속,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와 높은 신용 등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반응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동향과 공매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임을 밝혔는데요. 최근 13일간 북한은 4차례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4분과 26분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고도는 약 37km, 비행거리는 450km로 탐지됐고 최대 비행속도는 마 6.9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 역시 지난달 25일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발사체를 4차례나 발사했습니다. 장소도 함경남도와 강원도, 황해남도 등 모두 달랐고 비행거리도 220km에서 600km로 다양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미사일의 발사각 등을 조절해 사거리 등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한미 두 나라의 군사적 적대 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안보 현안에 대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세연 기자가 전합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회의를 연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통령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9.19 남북 군사합의부터 폐기하는 것이.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과 여러 채널로 충분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여부도 쟁점이었는데 청와대는 안보 문제로 수출 통제를 얘기하면서 지소미아를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또 정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는 또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맞서 우선 WTO 제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다른 대응 카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양한 대응 수단을 단계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고 김지태 씨 소송 대리 관련 질의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항의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노 비서실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3만 7천 명가량이 앞으로 직접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비자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등 30여 개 나라 국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오늘부터 이스타를 통한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던 우리 국민은 직접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한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불편을 겪게 된 우리 국민은 모두 3만 7천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가수 지코 등도 포함됩니다. 미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등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스타 적용을 제한해왔습니다. 북한의 경우 테러 지원국에서 한때 제외했지만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11월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적이 있는 공무원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이스타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또 방북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긴급히 미국을 가야 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긴급 예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시위대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홍콩과 마주하고 있는 선전 지역에선 중국 공안이 대규모 훈련을 벌였는데 이 역시 시위대를 겨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가 시위대의 손에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홍콩 반환을 축하하며 중앙정부가 선물한 동상 아래는 홍콩을 해방하자는 문구가 쓰여졌습니다. 최근 시위대 사이엔 성조기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50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은 홍콩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달 홍콩 반환 이후 22년 만에 홍콩 내정에 대한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중국 정부는 열흘도 안 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일부 폭도가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표현도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玩火者必自焚，该来的惩罚终将到来。 바다 건너 광둥성 선전에선 중국 공안이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앞둔 훈련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오늘도 중국 정부가 필요시 인민해방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 속에서 홍콩의 시위대를 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어젯밤 흉기를 든 남성들이 반중 시위대를 공격하는 백색 테러 사태가 또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시위대 사이에선 다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승목 기자, 지금은 불길이 좀 잡힌 거죠? 네, 제가 서 있는 곳 뒤로 보이는 것이 불이 난 건물입니다. 생활용품 제조 공장인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졌고 연기도 계속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폭발로 건물 잔해가 주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현장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다행히 큰 불길이 잡혀 소방당국의 대응 1단계도 해제됐고 지금은 소방대원이 잔불을 정리하고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 중입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낮 1시 15분쯤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3개 업체가 나눠 쓰고 있었는데요. 지하 1층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200여 명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네, 인명 피해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석원호 소방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초기 지하에 진입하다 2차 폭발로 화상을 입은 건데요. 함께 있던 다른 대원 한 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과 또 불로 공장이 주저앉으면서 건물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엔 사람이 없었지만 외부에 있던 사람 9명이 폭발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불 시작 지점인 공장 지하의 원인 미상의 폭발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오승묵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풀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 등 5명이 다쳤습니다. 한희조 기자입니다. 간이 풀장 모서리 쪽에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공기를 주입해 만든 유아용 풀장에 차량이 돌진한 겁니다. 저도 집에 있었는데 막 펑 소리가 나갖고 119 차 오고 경찰차 오고.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에서 만든 풀장에 원생과 교사 등 10여 명이 있었는데 1살 배기 남자아이 1명과 2살 배기 여자아이 2명, 교사 2명 등 5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올해 81살인 고령의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서는 풀장 쪽으로 달려와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멈춰섰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주차장에 풀장이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풀장 설치하는 거 혹시 모르셨나요? 예. 아, 그거 신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가.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풀장을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다 열흘 만에 구조된 조은누리 양은 산에서 주로 잠을 잤다고 말했고 이외의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구조 첫날 대화가 쉽지 않았던 조은누리 양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사흘 만에 실종 당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여경과의 면담에서 조 양은 가족 등과 헤어진 뒤 어떻게 이동하고 지냈는지 잘 모른다면서 주로 잠을 잤고 먹은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산에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만난 적도 없고 수색 대원 등이 자신을 찾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 양의 옷 등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나오지 않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이곳을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고 아무도 거길 넘어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곳인데요. 인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 조 양이 처음 발견된 곳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산세가 험해 결국 찾지 못하면서 실종 열흘간의 구체적인 행적은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GPS로 이렇게 위치 저장을 했는데 그게 구간 계곡에 들어가면 전부 난청입니다. 내려올 때는 누리 양 생명 때문에 앞만 보고 급하게 막 내려오다 보니까. 경찰은 가족과 헤어졌던 조 양이 다시 일행을 찾기 위해 산에 올랐다 길을 잃고 발견 지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동 거리가 짧아 체력이 유지됐고 장맛비 등 주변에 물이 있어 생존에 유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일단은 바람도 안 불고 저체온증에 어쨌든 안 걸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거 하고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실종 기억을 억지로 되짚는 일이 오히려 조 양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조사 대신 피해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일본 기업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는데요. 한국 법원이 보낸 압류 결정문을 일본 외무성이 아무 이유 없이 반송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일본 외무성이 보낸 강제징용 소송 관련 문서가 한국 법원행정처에 도착했습니다.
올 1월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소유 주식을 압류한 뒤 일본제철 측에 보낸 압류 결정문을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반송한 겁니다. 반송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이런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국제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르면 재판 관련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는 문서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주권이나 안보가 침해된다는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국의 송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상대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압류 결정문을 반송하면서 일본 외무성이 전혀 지키지 않은 절차입니다. 대리인단은 그동안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서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많은 서류들이 오고 갔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서류가 반송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외무성의 이번 조치는 불리한 송달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외교부에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고 압류 결정문을 일본에 다시 송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일본제철 소유 주식은 이미 압류돼 강제 매각 절차를 밟을지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다시 태풍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점차 북상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부산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산 취재기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신건 기자, 지금은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점차 강하게 치고 있는데요. 평소라면 피서객들로 북적여야 할 해안도로는 지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부산에는 오늘 오후 9시쯤 태풍 프란시스코가 상륙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부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70mm 정도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부산에는 최대 2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이 부산에 상륙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초속 30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늘길도 묶여 지금까지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80여 편 등 무더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오늘 오전에 폐쇄됐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또 휴가철을 맞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송정 등 해수욕장의 입역도 금지됐습니다.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425곳인데요. 부산시 재난상황실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달 태풍 다나스 때에도 축대와 시설물이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 다시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신건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이 울산에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 전후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울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남미경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울산에서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지금까지 8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0에서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항포구엔 선박 8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울산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조금 뒤인 밤 10시쯤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최대 2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더불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에서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저지대 주차장과 징검다리를 폐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대피소 265곳이 마련돼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규슈를 지나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부산 부근에 상륙해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자세한 태풍 소식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이 태풍이 지금 어디쯤 북상했나요?
네, 태풍의 북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한 뒤 내륙 지역을 관통을 했고요. 지금은 태풍의 중심이 일본을 빠져나와서 부산 남동쪽 70km 해상까지 진출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의 위성 영상을 자세히 보면요. 일본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태풍 상층의 구름대 그리고 분홍색으로 보이는 하층의 구름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의 상하층 분리 현상으로 태풍이 힘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태풍이 일본을 지나며 육지와 마찰 때문에 마치 팽이의 중심축이 흔들리듯 세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도 현재 중심 기압 998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소형 태풍의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 비바람도 강해질 것 같은데 지역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비바람 상황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온천천 새병교의 모습입니다. 태풍주의보가 오늘 오후 3시부터 내려졌고요. 거센 비바람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의 나무들도 불어난 물에 잠겨 있고요.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지금 시간당 3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고 또 이곳이 단골 침수 지역입니다. 앞으로 최고 200mm의 폭우가 예보된 만큼 물가 접근을 삼가야겠습니다. 이어서 경남 창원의 여객터미널입니다. 많은 선박들이 피항을 했고요.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창원 지역은 오늘 밤 태풍의 중심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비바람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에 있는 두호동 방파제의 모습입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보이고 비 때문에 물안개도 보이고 지금 물방울이 카메라 화면에 맺혀 있죠. 빗줄기 아주 거세 보입니다. 포항 지역도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작년에 태풍 콩네이가 지날 때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내일까지 피해가 없도록 계속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의 예상 진로 살펴볼까요? 네, 태풍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동부해상을 거쳐서 오늘 밤 9시쯤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륙 지점이 어제 예상보다 다소 동쪽으로 꺾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경남 통영 부근이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동쪽으로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밤새 영남 내륙을 통과해서 내일 새벽 안동 부근의 경북 내륙 지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까요? 네, 먼저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을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이 강한 비구름이 지금 영남 해안 지역 그리고 점점 영남 내륙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후 3시 무렵부터 이렇게 유입이 됐고 붉게 보이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구름이 울산 그리고 부산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앞으로 태풍 북상과 함께 더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영남 내륙 지역 그리고 동해안 지역도 비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통해서 앞으로 비바람 영향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80km 정도까지 거센 비바람이 집중이 되는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이 태풍의 이동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영남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 가장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강원 영동 그리고 영남 해안 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가 됐고요. 강원 영서와 영남 내륙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바람은요,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시속 100km에 이르는 걷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예상되는 강우량을 살펴봤는데 비바람 말고 또 이번 태풍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태풍이 접근하면서 바다에도 거센 물결이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 그리고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해상에는 최대 5m의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특히 경남 해안 지역에서는 태풍 상륙부터 만조식인 내일 새벽까지 이 해일이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경북 영덕은 아직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구 공사를 시작조차 못한 곳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또 다가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간 경북 영덕군. 2,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1,30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생채기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소식이 또 들리자 주민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위에 거 싶은 게 만날. 이 물개만 봐도 아이고 어디다 올리고 올릴 데가 있나 뭐 다 떠내려가 그치. 시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한하천입니다. 지난 태풍 당시 이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 주택가와 시장까지 모두 덮쳤는데요.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제방 설치는커녕 복구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터널로 연결하는 대규모 공사다 보니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구 근처의 한 산비탈엔 뿌리채 뽑힌 나무와 흙더미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당시 흙과 빗물이 떠밀려 내려와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산비탈 아래 주택들의 부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임시 천막만 위태롭게 덮어놨습니다. 밑에 흙이 비 오는데 흘러내리면 그게 집이 또 무너지면 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일 위험하죠. 침수 피해 복구 사업이 필요한 213곳 가운데 12곳은 이렇게 아직까지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했거나 이제 막 공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업의 항구적인 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원인 분석, 그다음에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태풍 피해 복구는커녕 추가 피해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하루 종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영덕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도심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 방지 사업들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태풍이 지나가거나 큰 비가 내리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물에 잠긴 울산 도심 상가에 80cm 높이의 물막이판 설치가 한창입니다. 태풍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올 겨울은 돼야 마무리됩니다. 태풍 차바가 울산을 휩쓸고 지나간 지 3년이 지났지만 방제시설 설치는 이렇게 더딥니다. 태풍이 온다는 방송만 보면 16년도에 태풍 차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저희들은. 저만 그런가 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태풍 차바 당시 이 지역은 가옥들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수구가 역류에 들어오면서 집안이 침수된 건데요. 이후 구청이 물막이막을 설치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태풍 차바로 울산에선 3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재산 피해도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와 울산시는 배수 펌프장과 관로 신설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7개 개선 사업 중 3건만 마무리됐을 뿐 나머지 4개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2023년쯤이나 돼야 방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이제 사유지에 대해서 좀 수용 절차도 좀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거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방제 사업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만약에 그때 차바와 같은 큰 비가 오게 되면 꼼짝없이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우리 주민들이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가 결국 소속 교단 재판국으로부터 세습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이 교회 사유화와 세습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청빈한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결정한 김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승인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립자 김삼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에 이어 담임 목사직에 앉은 것이 교회 헌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국내 개신교계에 만연한 목회직 세습 관행에 분명한 견제와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교계단체들은 교단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회직을 세습한 교회는 전국에 최소 160곳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회 사유화와 세습의 고리를 끊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들이 그 교회 목사가 된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공정했더라도 의심을 받는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 같은 그런 단체가 그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판결 직후 예상 밖의 결과라고 반응했던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세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뜻을 모아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친 것이라는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행동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지난 6월 타계한 고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을 진행한 업체들이 재단용 꽃값과 행사 진행 비용 등 수천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례 집행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행사가 끝나자 비용 지급을 미룬 채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고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 이낙연 총리가 조사를 낭독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해 사회장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꽃 재단에는 1,000만 원, 음향기기 비용은 500만 원이 드는 등 모두 4,5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모식이 진행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업체들의 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추모식 관련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비용 지급이 늦는 경우가 꽤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업무 계속 하는데 영화가 쉽지 않죠. 사회장으로 치른 이 여사의 장례에 정부도 1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을 관리하는 김대중 평화센터 김성재 이사는 다른 장례 비용은 모두 치렀지만 추모식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충원 추모식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장례의 공동 집행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설훈 김한정 의원은 현충원 추모식도 유족 동의 아래 진행했다며 정부에서 준 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오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앞두고 갈등 표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와 평화의 뜻을 계승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지만 업체에 방치돼 온 고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 영정 사진조차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찾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항의하는 자치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관주도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배너가 도심 한복판에 걸렸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항의한다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제품 사지 말고 일본 제품 쓰지 말자! 구청 직원들이 볼펜과 계산기 등 사무용품을 커다란 상자 안으로 쏟아붓습니다. 모두 일본산 제품입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만든 물건을 사지 않고 지금 쓰고 있던 물건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불매운동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조사도 하고 더 이상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자.
구청장이 제안한 일본 규탄 결의 대회가 열리는 등 자치단체들의 항의 움직임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중단을 선언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을 놓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노제팬 배너를 놓고 관제 불매운동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서울 중구청은 반나절 만에 설치했던 배너를 모두 철거하고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해외 직구로 외국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제품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무허가 의약품이거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들이 아무 제재 없이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속눈썹이 길고 풍성해진다며 인기를 끌고 있는 안약입니다. 최근 이 안약을 해외 직구로 들여와 사용했던 A씨는 눈 주위 색소 침착과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녹내장 치료약인데 함부로 사용한 겁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제품 30개 가운데 19개는 판매국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었지만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3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아예 팔 수 없는 무허가 의약품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 약도 8개였습니다. 이 같은 의약품은 대부분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악용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의약품을 6병 이하로 수입할 때 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품 용기를 바꿔치기 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통관이 금지된 성분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큰 겁니다. 아니면 성분이나 함량 등이 불분명해서 또 품질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비자원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세계 항공업계에서 중동의 항공사들은 황소개구리로 불립니다. 저가 공세로 특정 노선을 독점한 다음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우리나라와 항공협정을 앞두고 취향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들이 비상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정여객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500명 넘게 탈 수 있는 초대형 여객기로 일주일에 14번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내일부터 열리는 우리나라와의 항공협정을 앞두고 양국 간 여객기 운항 횟수를 주 56회까지 늘리자고 요구해왔습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승객 중 70%가량은 유럽 등으로 가는 환승 승객. 운항 횟수가 늘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워 환승 승객을 더 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유럽 직항 노선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정비, 운항, 지상조, 조종사, 이 항공하고 전부 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선이 축소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항공사들이 중동계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항공 노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독점해 놓으면 이제 바로 가격을 올려요. 그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이제 황소개구리라고 불러요, 걔네들을. 들어가면 다 아작을 내니까. 델타 항공 등 미국 항공업계는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항공사들이 정부로부터 6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가격 경쟁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이 일본과 중국인들인데요. 이렇게 편중된 한국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한류 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왕이라도 된 듯 골룡포를 입고 당당히 포즈를 취해보고 전통 부채를 펼쳐든 채 한껏 멋을 뽐냅니다. 서툰 손길로 매듭을 지어 보자기 가방을 만들고 한국 음식 불고기도 맛봅니다. 프랑스 한류 팬 80여 명이 K-팝 공연도 보고 관광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Oui, j'ai découvert la Corée grâce à la K-pop. Je suis tombée par hasard sur une musique coréenne sur YouTube et après j'ai voulu en écouter d'autres et j'ai découvert les dramas et après la culture coréenne. 구미주 국가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관광객은 2003년부터 15년 동안 단 한 번의 하락세도 없이 증가해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과 중국 관광객은 전체 방한 시장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시장 편중이 심합니다. 다변화 전략으로 구미주와 같은 장거리 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거리가 먼 프랑스 관광객은 일본 관광객보다 체제 기간도 3배가량 깁니다. 한 달 동안 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끌레몽스 씨는 이번엔 50여일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Alors j'ai visité pas mal de villes, donc j'ai visité Jeonju, Busan, Daegu, Gyeongju, Hanong. 한알령 이후 급감한 중국 관광객과 수출 제한 규제로 얼어붙고 있는 일본 관광 시장. 유럽의 한류 팬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10년 넘게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무용단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필로스 무용단인데요. 임명규 기자가 공연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선율이지만 동작은 조금 느린 무용단원들. 어색한 동작에 실수 연발인 공연이지만 관객 반응은 뜨겁습니다. 궁중무용에서 춘향전의 사랑가로 이어지는 공연에 임하는 단원들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필로스 무용단이 안양 소년원을 찾았습니다. 10분 공연을 위해 3년을 반복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벌써 10년 넘게 공연에 참여하고 이제는 지도교사가 된 조동빈 씨에게 무대는 남다릅니다. 본인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공연 토막마다 열심히 박수 쳐준 관객, 바로 소년원생들에게서는 배려와 따뜻함이 엿보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구슬땀을 보면서 여느 무대와는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연은 조금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간이지 않았나. 장애인들에게 예술 영역에서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필로스 무용단은 지난 2007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도소와 직업훈련원 등을 찾아 벌써 70차례가 넘는 공연을 하면서 노력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중계차를 연결해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점차 북상하면서 곳곳에 많은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부산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신건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문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람이 다 거세게 불고 있고 제 뒤를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높이 치고 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오후 9시쯤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부산에는 태풍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70mm 정도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부산에는 최대 2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이 태풍이 상륙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초속 30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늘길도 묶여 지금까지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80여 편이 무더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오늘 오전에 폐쇄됐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또 휴가철을 맞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송정 등 해수욕장의 입역도 금지됐습니다.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425곳인데요. 부산시 재난상황실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달 태풍 다나스 때에도 축대와 시설물이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 다시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바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신건입니다. 이어서 태풍이 직접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경남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창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창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창원 속천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거세지면서 태풍이 근접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피항했던 어선들도 파도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해안에 상륙하는 시각은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경남 지역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제와 통영, 남해, 고성, 밀양, 김해, 창원, 양산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산 상북 45, 김해와 창원 진해 33.5, 거제 서이말 31, 거제 장목 30mm 등입니다. 내일까지 경남 지역의 비는 최고 200mm, 바람도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30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태풍이 관통하는 경남 내륙은 농촌 지역이 많은데요. 논에는 미리 물길을 만들고 밭작물은 받침대 등을 세워 강풍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산이 많은 경남은 2,200여 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입니다. 경사지 아래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 접수는 경남 8개 각 시군 재난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속천항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울산에도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력이 점차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 전후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울산 남미경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울산에서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지금까지 8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0에서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항포구엔 선박 8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울산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조금 뒤인 밤 10시쯤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최대 2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더불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에서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저지대 주차장과 징검다리를 폐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소 265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이번엔 역시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동해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항 연결하겠습니다. 유재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포항은 상당히 거센 비와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와 바람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늘 밤부터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경북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대 20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안도로와 일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항은 내일 오전까지 전면 통제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각 항과 포구에는 3천여 척의 어선과 화물선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각 자치단체는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며 바닷가 출입을 피하고 어망과 어구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하루 포항공항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편도 모두 결항된 상태입니다. 경북 지역에는 1,500여 곳의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경상북도 민원 콜센터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각 시군청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 내륙과 남해안도 영향권에 들면서 최대 2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연결하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온 이곳 삼천포대교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빠르게 북상한다는 소식에 경남 서부 지역 곳곳이 긴장한 모습인데요. 휴가철을 맞아 북적여야 할 이곳 삼천포대교 공원은 태풍을 피해 관광객이 대폭 줄었고 주변 케이블카도 낮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모든 바다와 경남 남해군 등 8개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밤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예보됐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2에서 4m로 높아 항해 중인 선박은 대피가 필요합니다. 산천 포항과 남해 등 경남 서부 지역 어선 2천여 척도 태풍에 대비해 어제부터 조업을 멈추고 항구로 조기 피항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오늘 정오부터 입산을 통제하고 있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피소 숙박을 금지했는데요. 산천과 함양 지리산 계곡 야영객들도 자치단체의 안내를 받아 대피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리산에 머물고 있는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지리산 국립공원 대표 번호인 055-970-1000번으로 전화해 대피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진주 남강댐은 어제 저녁부터 남강 본류 방향으로 1초에 200톤을 방류 중입니다. 사천공항도 오늘 저녁 김포와 사천을 잇는 왕복 구간을 결항하기로 했는데요. 관계당국은 태풍의 진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차주합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영남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는 대구 강정 고령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태풍은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 이곳은 태풍의 영향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자정쯤 대구 부근을 지나 내일 새벽 3시쯤 경북 안동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청도와 경주, 포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구미 등 9개 시군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5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초속 20m 안팎의 강풍도 예상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며칠째 계속되던 폭염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태풍 프란시스코 경로를 예의주시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입산을 통제하는 등 각종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했고 경상북도는 하천 둔치나 해안가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현재 재난임시주거시설 1,6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지자체 재난부서로 연락하면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밤사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오늘 밤 비상근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정 고령보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근접하면서 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부터 부산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부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신건 기자,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바람도 점차 잦아들고 있고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아까보다는 많이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오후 9시쯤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부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70mm 정도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부산에는 최대 2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이 부산에 상륙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초속 30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일기도 묶여 지금까지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80여 편 등 무더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오늘 오전에 폐쇄됐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또 휴가철을 맞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송정 등 해수욕장의 입역도 금지됐습니다.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325곳인데요. 부산시 재난상황실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달 태풍 다나스 때에도 축대와 시설물이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 다시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신건입니다.
울산에도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울산은 밤 10시 전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남미경 기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울산에서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지금까지 8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0에서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항포구엔 선박 8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울산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조금 뒤인 밤 10시쯤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최대 2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더불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에서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저지대 주차장과 징검다리를 폐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대피소 265곳이 마련돼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소형 태풍 프란시스코는 현재 부산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남 해안과 영남 내륙,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영남 지역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강한 비구름대가 영남 해안을 지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진로와 가까운 영남과 영동 지역에서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많게는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서쪽 지방에서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영남 내륙을 통과해 내일 새벽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태풍이 약해짐에 따라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 지역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에서는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기온이 36.8도까지 올라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로 떨면서 열대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서울, 광주 26도, 청주와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 33도, 광주와 대구 34도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폭염이 절정을 보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태풍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특집 9시 뉴스와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